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강의를 쉽게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분께서 듣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면역학이라는 과목이 이 의과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8번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면역학이라는 게 이런 거고 학생들이나 이제 면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은 면역 시스템이 잘못돼서 오는 질환을 우리가 면역 질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질환을 여기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알레르기성 질환. 이것은 이제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면역이 너무 과하게 많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몸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과민 반응에 의한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면역 반응이 잘못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역 반응이 1번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반해서 세 번째는 면역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면역 결핍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면역 질환 하면은 너무 과하게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질환과 잘못 일어나는 자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생체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잘못 일어나는 반응과 그다음에 면역 반응이 없어지는 거, 감소되는 거, 그런 그 면역 결핍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뭘 말하느냐면은 특정 물질에 대해서 면역 과민 반응으로 염증이 유도되어 가지고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증상을 말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재채기라든지 아니면 콧물, 눈물, 가려움증 또는 그 발진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가 빨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알레르기의 그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알레르기가 어떻게 해서 왜 생기느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생기는지는. 그런데 이제 그 유발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가 유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한테 알레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100% 유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기타 여러 환경에 의한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가 있을 때 어떤 알레르기가 있느냐, 이것을 갖다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검사 방법은 우리가 이제 크게 1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피부 반응 검사라고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물질을 우리가 피부에다 발라봅니다. 발라서 알레르기가 나타나면 이게 알레르기가 이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늘로 찔러서 해보는 것과 또 하나는 붙여서 첩포 검사를 이렇게 해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결과적으로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임능으로 부른 E가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에서 이뮤노글로빈 E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는 어떤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이뮤노글로빈 E가 있는가, 이것을 검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뮤노글로빈 E가 있다면은 그 항원이 알레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노출됐을 경우에 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검사를 사실은 하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은 알레르기 유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 확진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먹어보는 거죠. 한 번 더 먹어가지고 알레르기가 나타나면은 확실한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레르기를 실질적으로 그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갖다가 한번 노출시켜가지고 실제로 유발시켜서 이렇게 검사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물질이 알레르겐인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가 이것을 갖다가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으로서 유명한 것들을 제가 여기 네 가지를 여기 적어봤는데요. 제일 유명한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천식,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적었는데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훨씬 많은 질환들이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개 이제 유아기나 소아기 시작이 되죠. 아기였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그 만성 피부성 염증 질환, 피부 염증성 질환을 갖다가 우리가 아토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 1번이 가려움입니다. 피부가 가렵다. 그러면 일단 아토피를 의심을 하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부가 건조증이 있고 습진. 건조증과 습진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피부가 말라가지고 비듬이 하얗게 떨어지는 거 이게 건조증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물이 나는 거 이게 습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 아토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환자가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들어서 5천만이다 하면 20%면 한 1,000만 명 환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증상은 이렇게 보면은요, 팔 접혀진 쪽에 2세 이상에서는 접혀진 쪽, 2세 이하에서는 반대 방향, 팔꿈치 있는 쪽에 가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얼굴에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가려우니까 이렇게 겪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인데요. 이런 아토피 피부염의 그 발병 원인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죠. 이 면역 질환이 다 확실히 원인이 알려져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아토피 피부염도 역시 면역 과민 반응인데요. 과민 반응이지만은 원인이 정확히 뭐냐 이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증상이 피부 건조증이나 습진 요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도 어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환경 공해라든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많이 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많이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아토피가 부모가 아토피가 있었으면 그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아토피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면역학적 요인이고요. 네 번째로는 피부 장벽의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의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피부를 통해서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 이상이라는 것은 항상 동반이 돼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그 발병 기전, 왜 어떻게 해서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피부의 제일 마지막 피부의 그 방어막은 뭐냐면은 이 피부 각질층이거든요. 그래서 각질층이 손상을 입어요. 어떻게 손상을 입느냐 하면은 물리적인 요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요인으로 각질층이 얇아졌다든지 아니면 빨리 벗겨져 나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많이 손으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손상을 입어요. 손상을 입으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알레르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레르겐 종류는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들어왔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알레르기라고 생각되는 물질이 피부 방어막이 무너지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는 면역 시스템에
가서 작용해가지고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크로페이지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T셀, B셀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임무글로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아니면 T셀이 직접 아니면은 여기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가지고 이렇게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면역 반응이 정상적으로 알레르겐을 제거할 정도의 면역 반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각질 세포들이 다 죽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각질 세포가 죽기 때문에 방어막은 더 약해지고 그러므로 알레르기가 더 잘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을 일으켜 가지고 피부에 계속적으로 염증이 지속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피부 방어막 중에서 가장 밖에 있는 방어막이 피부 각질층인데 이 각질층 손상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 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1번 긁지 마세요. 거든요. 긁으면 안 돼요. 긁으면은 각질층이 손상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질층 손상, 다시 말해서 피부 방어막 손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아토피 피부염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급성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각질층이 손상 입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알레르겐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알레르겐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서 이 활성화된 면역 시스템에서 위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급성은 뭐냐 하면은 보통 이 2, 3주 내에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만성은 어떻게 되느냐? 만성은 이게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 피부 각질 세포층을 보게 되면은 급성에서는 이 부분이 얇아져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 만성인 경우에는 여기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각질층이. 각질층은 두꺼워지는데 제가 말을 좀 잘못해요. 각질 세포층은 두꺼워지는데 이 각질층은 두꺼워지지 않아요. 이거는 각질층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떨어져 나가버리고 또 그 이상 그래서 두꺼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각질 세포층은 이렇게 두꺼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이걸 만져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딱딱하고 약간 굉장히 두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꺼워지는 것은 각질층은 안 두꺼워지고 각질 세포층만 두꺼워지기 때문에 피부 방어막이 그렇게 이렇게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요 사진으로서 보게 되면 약간 거무스름하면서 아니면 피부가 겉에서 자세히 보면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이 피부 요 각질 세포층이 두꺼워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그 우리말로는 태선화됐다고 그래요. 태선화. 그래서 태선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성 아토피 피부염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이런 그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을 할 때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 병원에서 진단하는 기준인데요. 이제 소견이 주소견이 있고 부소견이 있어요. 그럴 때 주소견이 2개 이상 있으면은 아토피 피부염이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부소견 중에서 4개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피부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럴 때 주소견이 3가지 있는데 1번이 가려움증이죠. 피부가 가렵다.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은 그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과 부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2세 미만에서는 얼굴이나 몸통, 팔다리의 그 바깥쪽, 팔꿈치 쪽에가 펼쳐진 팔꿈치 쪽에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세 이상에서는 얼굴, 목, 그리고 이제 팔다리의 안쪽 접혀진 쪽에 가서 이 피부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그 질환, 이 아토피 질환을 가진 그 사람이 가족 내에 누가 있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큰 팩트가 되죠. 부모님 중에 아니면 형제 중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렵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토피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토피일 가능성이 아토피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는 거죠. 부소견이 여기 14가지가 있는데 이 14가지 부소견 중에 4가지 정도가 나오면 그것도 아토피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피부 증상을 갖다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갖다가 이걸 빨리 회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1번이 알레르겐을 갖다가 노출이 안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극 물질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갖다가 회피해야지만이 아토피가 치료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피부의 장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바깥 장벽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 장벽이 이제 각질층인데 이 각질층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 보습제를 많이 바르는데 보습제를 바르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각질층 보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염증 치료하는 약으로는 염증 반응 억제제들이 이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스테로이드 제제들이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조절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쓰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토피 하면 가장 중요한 증상이 가려움증이죠. 그래서 가려우면은 우리가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이 가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려움증의 원인이 뭐냐 하면 가려움증은 대개 히스타민 때문에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우리가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면은 약을 2가지 이상 써야 돼요. 스테로이드도 쓰고 항히스타민도 쓰고 그리고 보습제 발라주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여기에 노출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토피를 갖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그 피부염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회피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런 요인들에 노출이 안 되게 하면은 우리가 아토피를 갖다가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지나친 목욕, 또 비누를 갖다가 많이 사용한 것도 안 좋고요. 습도가 낮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입는 옷인데 화학섬유 옷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이나 타월로 이렇게 피부를 갖다 빡빡 밀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피부를 긁는 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토피 피부염에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피부에 감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아주 더운 데 있다든지 더운 데 있으면 땀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좋고요. 그다음에 두꺼운 이불, 밀봉이 강한 의복, 기타 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아토피 피부염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알레르겐이 있는데 이런 알레르겐을 갖다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피하면은 아토피성 체질이 자기가 이제 아토피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게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토피는 피부 우리 몸에서 그 나타나는 면역 과민 반응, 다시 말해서 면역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서 올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몸을 이루는 정상적인 구성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조직이 이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나타나는 질환을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로 손상되는 장기가 어떤 장기들인가 하면은 이제 갑상선이라든지 췌장, 부신과 같은 그 내분비 기관들이 손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도 손상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나 근육, 관절 같은 그 결체 조직들, 결합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조직들의 손상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레이브스 병은 뭐냐면은요, 이 갑상선에 대한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 갑상선에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갑상선을 자극해가지고 갑상선의 기능이 굉장히 더 증가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그다음에 쭈루룩 이렇게 있죠.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 자가면역성 질환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레이브스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여기까지 보면은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질환이. 남성은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뭐 5분의 1, 10분의 1
이 정도 환자 발생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여성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에서 그레이브스 병은 어떻게 보면은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조금 특이한 많기는 하지만은 좀 특이한 경우고,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관절을 갖다가 주위를 싸고 있는 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관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주위에 싸고 있는 파랗게 지금 여기 표시된 부분, 파랗고 여기 하얗게 된 부분요. 이게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절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절 주머니에는 이쪽에 이제 줄로 표시는 이 하얗게 된 막과 안에 파랗게 된 막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 파랗게 된 막, 이것을 우리가 활막이라고 그래요. 활막.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활막에 염증이 발생해서 나타나는데, 왜 염증이 생겼느냐 하면 이 활막에 대한 자가 면역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는 것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서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대개는 이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급격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돼 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죠. 보면 이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3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30대 후반의 여성에서 가장 호발하는 그런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병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 약 1%, 굉장히 많죠. 물론 앞에 아토피는 뭐 20%이기 때문에 그게 비해는 적지만은 어떤 질환이 인구의 1%다.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염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절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 해서 관절의 구조를 보면은, 관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갖다 연결시키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관절이 왜 있느냐 하면은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관절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절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는 바로 맞닿아 버리면은 이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제 연골이 이렇게 이제 위 아래로 연골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움직였을 때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충격이 올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연골이 있습니다.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골이 있고, 그러면 이 뼈와 뼈 사이에 관절 비어 있는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물이 차 있는 거죠. 이 차 있는 물을 우리가 활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활액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세포들의 영양 공급도 동시에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활액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활막이죠.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이제 관절낭인데, 안쪽은 활막, 바깥쪽은 섬유 조직으로 된 피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안쪽에 있는 이 활막에서 이 활액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활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활액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여기 쭉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관절을 갖다가 밖에서 관절이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서로 끊겨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단단하게 매줘야 되죠. 단단하게 매줘야 돼요. 단단하게 매주지 않으면 움직이면서 옆으로 틀어져 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굉장히 단단한 막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관절낭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절낭이라는 건 굉장히 튼튼한 그런 인대 조직으로 해서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관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활막, 이 활막에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염증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윤활유 공장이 스톱하는 거죠. 그래서 윤활유가 안 만들어지면은 관절이 움직일 수 없고 또 여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에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에서 이 뼈가 녹아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이제 관절염 하면 우리가 유명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또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활막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절을 오래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관절 연골이 다 닳아져가지고 뼈와 뼈끼리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써서 뼈가 이제 닳아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염증, 이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나이가 뭐 60대, 70대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관절이 연골이 다 닳아져 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연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골의 병은 아니잖아요. 여기 활막에 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염증이 있어서 이 활에게가 염증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활에게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이 뼈 닿는 부분은 여기 뼈를 이렇게 녹여내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연골은 그대로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액석에 활막에 염증이 있고 활액에 염증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에 염증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염증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요. 근데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이게. 근데 많이 닳아져 가지고 이게 아프기는 되게 아프죠. 그러나 염증 반응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이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부위를 관절을 만져보면은 아프기는 하지만은 열은 별로 없어요, 이게. 거기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가 아프기도 하지만 열도 많이 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호발 연령이 여기는 30대에서 50대, 여기 60대 이상 많이 써서 달아져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별로 보면은 여성이 한 두세 배 더 많아요. 퇴행성 관절염 여성이 조금 약간 더 많죠. 한 50 몇 프로 이 정도 되고 여기는 한 80%, 9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병의 진행을 보면은 둘 다 서서히 진행하죠. 근데 어떨 때는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기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겠죠. 서서히 관절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죠. 관절염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절이 이렇게 딱 뻣뻣해가지고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그걸 우리가 강직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강직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에 나타나요. 그리고 한 번 나타나면 1시간 이상이 지속돼요. 이게. 거기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뭐 시기가 따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은 되게 잠깐 이렇게 감기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한 10분 이상 지속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발생하는 관절을 보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면역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또 유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군데가 나타나고 되게 대칭적으로 나타나요. 대칭적으로 나타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른손가락이 나타났다. 그러면 왼손가락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오른쪽 발가락이 나타났다. 왼쪽 발가락에도 같은 발가락에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대칭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소수 관절에서 나오고 비대칭적이에요. 무릎이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데 오른쪽 무릎이 나타나서 왼쪽 무릎은 안 나타나죠. 어느 정도.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로 나타나는 관절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끝에 있는 관절이에요.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이 관절이 주로 많고 이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이라든지 골반 아니 손에 했을 때는 손끝 관절. 결과적으로 많이 쓰는 관절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관절의 통증은 류마티스는 오전에 심하고 오후에 덜해지고 퇴행성 관절염은 오후에 더 심해집니다.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아픈 거죠. 류마티스 관절은 처음에는 아프다가 좀 써버리면 안 아프져요. 이게.
원인은 이건 자가면역질환이고 여기는 이제 오래 써서 온 것이기 때문에 외상이나 노화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이 이제 붓고 아프고 오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증상 중에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열이 나고 퇴행성 관절염이 열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열을 직접적으로 재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이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진단을 할 때 그 측정을 하는 그 인자 그걸 우리가 류마티스의 표지자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류마티스 인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RA 팩터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류마티스 검사를 할 때 이거 검사를 병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검사와 이 두 가지를 검사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류마티스 팩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면역 혈장 이뮤노글로빈 E의 FC 부분에 대한 자가 항체예요. 자가 항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 RA 팩터 양성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70에서 80% 정도 양성률이 나와요. 근데 이 류마티스 팩터는 정상인에서도 한 15%가 양성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아닌 다른 면역질환에서도 이게 많이 양성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류마티스 팩터가 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은 높지만은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자가 면역질환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이성, 우리가 그걸 특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특이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안티 사이클릭 시트루리네이티드 펩타이드 안티바디에서 ACCP라고 이제 약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CCP에 대한 항체가 있는데 이 항체는 단백질에 이제 시트루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원래 단백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안에서 시트루린으로 바꿔진 것이죠. 이게 이렇게 바꿔진 것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60에서 70%에서 이게 양성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RA 팩터보다는 양성률이 좀 더 떨어지죠. 한 10% 정도 더 낮은데 그러나 이게 나오면 100%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정상에서는 안 나타나고 다른 면역질환에서도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팩터 이걸 주로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정확하다. 그래서 이쪽을 측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시트루리네이트 펩타이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알리신이라는 아미노산 종류예요. 알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미노기가 이 아미노기를 떼내는 효소가 있어요. 펩티딜 알리신 디아미네이스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이 아민기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은 이 아민기가 떨어져 나간 이 물질이 알리신에서 여기에 아민기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시트루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루린으로 바뀌면은 이제 이게 단백질 안에서 이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진 것이 ACCP 항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시트루린화 단백질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트루린화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나타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거의 확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떻게 해서 유발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또는 그 시트루린화 단백질이 이렇게 시트루린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항체가 만들어지고 또 류마토이드 인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류마토이드 그 관절염이 생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죠. 류마토이드 관절염도 결과적으로 이제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 아까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류마토이드 팩터는 자기 임무글로빈 G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시트루레이트 펩타이드인데
이게 알리신 시트린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초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이 이제 그 마크로페이지하고 그다음에 T셀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 T셀 중에서는 이제 이 헬퍼 T셀이죠. CD4 포지티브 헬퍼 T셀이 활성화되면은 이것에 의해서免疫 시스템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T셀, B셀과 마크로페이지와 좀 이 T셀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제 B셀을 활성화시키면 류마토이드 인자가 만들어지고 마크로페이지를 활성화시키면 이것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고 또 이제 뼈에 작용하게 되면 여기 이제 뼈 손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헬퍼 T셀, CD4 T셀이 이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 몸에 대해서 반응을 쓰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CD4 T셀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활성화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되는가는. 왜 자기 몸에 반응하는 이런 CD4 T셀이 활성화가 되는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이게 자기 몸에 반응하는 그런 그 CD4 T셀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염증이 유발돼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첫째로는 그 간에 작용을 해가지고 간에서 이제 염증 반응 유발 물질인 유발 물질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C 리액티브 프로테인에 CR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CRP가 만들어지면은 이것이 혈관에 가서 작용을 하게 돼요. 또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염증 반응 유발 물질이 또 혈관에 작용을 해가지고는 혈관에 작용하면 이제 혈관에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장에 관여해서 심장의 그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심근경색증 이런 것이 유발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이게 이제 뼈에 작용하게 되면 뼈에 그 칼슘을 갖다가 많이 유리시켜 가지고 뼈의 그 밀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 뼈 밀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어떤 외력을 받았을 때 쉽게 뼈가 부러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근육이나 지방 조직 이런 데 작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이 조직들의 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갖다가 증가시켜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방세포나 근육세포는 이게 이제 당 대사를 할 때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그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인슐린의 필요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인슐린이 100이 왔으면은 평상시에는 100 인슐린이 작용하면 충분히 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염증성 물질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100 가지고는 안 되고 110, 120 정도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슐린 필요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같은 인슐린에 의해서는 그 대사가 그만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그만큼 억제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할 때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가장 첫째가 염증 반응 감소.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어쨌든 관절이 아픈 거거든요. 관절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아프고 열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픈 원인이 뭔가 하면은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을 갖다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의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완화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관절이나 또는 그 장기 손상을 갖다가 방지를 해야죠. 앞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오잖아요. 그런 합병증이 안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절 기능을 갖다가 좀 증가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후유증을 갖다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면역결핍증. 면역결핍증 하면은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결핍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태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후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Congenital Immune Deficiency Syndrome에서 선천적 면역 결핍증, 영어로는 이제 CID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 면역 결핍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면역 결핍이 오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후천적 면역 결핍증, 그래서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에서 AID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IDS, 이것을 우리가 ACE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자로. 그럴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면역 결핍이 올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감염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약물, 면역 억제제들이죠.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방사선을 조사하면은 면역 결핍증이 올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항암 치료할 때도 방사선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에 관련된 세포들, 면역 세포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면역 결핍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면역 조직들을 갖다가 떼내버린 경우, 예를 들어서 흉선을 갖다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비장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면역 시스템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이제 후천적으로 면역 결핍이 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후천적 면역 결핍증 중에서도 감염에 의한 것,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후천적 면역 결핍증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휴먼 이뮤 데피션스 바이러스에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약자로 HIV라고 얘기를 합니다. HIV 바이러스 또는 이것을 그냥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부르거든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레트로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유전자가 DNA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것은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RNA를 가지고서 DNA를 만들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이 레트로가 거꾸로란 의미예요. 그래서 거꾸로 바이러스예요. RNA에서 DNA를 만들었다 다시 RNA 단백질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에이즈 바이러스 구조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가 RNA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 이 RNA 바이러스는 제일 껍데기가 이 문제예요. 제일 껍데기층. 껍데기층에 이렇게 이제 단백질들이 밖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구조 내에 가서 이게 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대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만드는 시스템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건 다른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 세포 내로 들어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복제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포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바이러스의 제일 껍데기에 있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세포에 있는 단백질에 가서 이게 찰싹하고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어야지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말할 때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특이성은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종 특이성이 있어요. 종 특이성. 어떤 종에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어디서 온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 박쥐에서 사람으로 건너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박쥐에서 박쥐에 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만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오느냐 하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달라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사람에 있는 세포에는 결합이 안 돼요. 박쥐에 있는 것은 박쥐에만 결합이 되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에 있는 사람에 결합하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박쥐로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종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바이러스는 사람에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일으키는 것 중에서 사람한테도 결합할 수 있는 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이것 때문에 종 특이성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은 종뿐만 아니라 장기 특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은 이 간염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 세포에만 들어가 살아요. 다른 세포는 못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가 기관지, 호흡기에 있는 세포에만 들어가요. 다른 세포는 못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결합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이 그 세포들에 있는 단백질에만 결합하는 거예요. 다른 세포에는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장기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염 바이러스 하면 뇌세포에만 들어가고 간염 바이러스 하면 간세포에만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감기 바이러스 하면 요 호흡기에 있는 세포에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여기 스파이크 프로테인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이게 어디에 가서 결합하느냐 하면 CD4에 결합해요. CD4가 그 결합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럼 CD4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헬퍼 T셀이 있잖아요. 면역세포 중에.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면역세포 중에서 헬퍼 T셀에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들어가서 그 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우리가 이제 그 결합하는 거, 그걸 리셉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GP120이라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이 호스트 셀, 이게 감염되는 숙주 세포에 CD4에 가서 결합해가지고 CD4가 있는 세포에만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증식을 해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HIV 바이러스는 CD4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CD4 세포라는 게 뭐라는 거냐 하면 우리 몸에서 CD4가 헬퍼 T셀이잖아요. 헬퍼 T셀이 하는 역할이 이 헬퍼 T셀이 B셀 활성화도 시켜서 안티바디도 만들어내게 하고 마크로페이지 활성화도 시키고 또 이것이 사이토톡 T셀, 키러 T셀을 활성화도 이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CD4셀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하나 다 잡아 죽이면은 결과적으로 CD4셀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안티젠 프레젠팅을 하더라도 이런 B셀이나 마크로피지나 T셀 활성화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면역결핍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뭐냐 하면은 감염 경로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이제 성관계다. 이렇게 이 성관계는 이성관도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동성간의 성관계가 문제가 되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 제제를 사용했을 경우, 하지만 에이즈 환자가 피를 뽑아가지고 주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피를 가지고 만든 혈청을 갖다 주사를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혈액 제제나 수혈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에이즈가 걸릴 확률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철저하게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혈액 제제는 어지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든 거라면은 이미 이런 건 충분히 검사가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럴 확률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직 감염이죠. 신생아나 소아의 에이즈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가 아니라 엄마로부터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태반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도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분만하게 되면 모유 수유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염된 주사기, 에이즈 환자의 피를 뽑았던 그 주사기를 또 내가 찌르면 나한테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일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주사기를 그래서 전부 다 일회용 주사기 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신, 에이즈 환자 문신을 하고 그 기구를 또 나한테 이렇게 했을 경우, 또 아니면 뭐 피어싱 할 때 이제 그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에이즈 감염인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거나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 물려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도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이즈 감염은 거의 대부분이 성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에이즈의 증상은 뭐냐? 증상은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급성 감염기 증상이죠. 감염기 증상은 이때는 뭐냐면 감염돼가지고 3, 4주,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실제로 에이즈다 해서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게. 그냥 일반 다른 감기나 다른 일반적인 뭐 감염병 증상하고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이즈 감염 후 2에서 4주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발열, 이게 열이 좀 나고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좀 있고 식욕부진, 메스꺼움, 뭐 설사, 복통, 피부 발진 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다른 질환에서도 거의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나타날 때 해서 에이즈다, 에이즈 아니다 이렇게 알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증상만 가지고는 에이즈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게 한 4주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요. 증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거 단순히 내가 감기 걸렸다 나은 모양이다. 피부에 발진이 났을 피부 좀 뭐에 물렸다가 없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한 달 정도 되면 증상이 전혀 없어지는데 그 이후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임상적 잠복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8년에서 10년 정도를. 이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 증식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지는 않아요. 서서히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한 8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 몸에 있는 T셀免疫가 거의 다 파괴가 되죠. 한 80%에서 90% 정도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이 8년에서 10년 지나면 그 다음에 다시 증상기가 나타나요. 이 증상기라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알 수 없이 갑자기 열이 좀 났다, 뭐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 또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머리도 좀 아프고 체중도 좀 감소하고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에이즈의 특이 증상은 아니죠. 특이 증상은 아니지만은 그냥 몸이 좀 허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이제 이때는 이제 이미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이제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면역 반응이 잘 커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미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헬퍼 T셀이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염, 기회 감염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악성 종양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회 감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 정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걸리지도 않을 그런 어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약한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약으로 듣지를 않아요.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염 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감염해서 되게 한 달 정도 됐을 때, 감염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급성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 것은 지금 헬퍼 T셀의 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파란 것은 여기에는 그 바이러스 숫자로 보시면 되는데 감염이 처음에 막 됐을 때 헬퍼 T셀은 정상이겠죠. 그리고 이제 감염이 막 됐으니까 그때부터 급격히 에이즈 바이러스 수가 증가했다가 급성기를 지나면 다시 쑥 감소해버려요. 감소했다가 여기에서 서서히 이렇게 쭉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하죠. 이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헬퍼 T셀을 갖다가 계속 깨고 있다는 이야기죠. 계속 깨고 있어서 이렇게 한 10년, 7, 8년 지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헬퍼 T셀이 많이 깨져버린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백약이 무효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T셀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에이즈 환자의 그 감염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 통계인데요. 남동부 아프리카에서는 환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약 29%, 한 30% 가까이 감소를 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한 13% 정도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서중앙, 그러니까 아프리카, 또 서유럽, 중앙유럽, 북아메리카, 이런 데서도 뭐 적은 수지만은 한 10%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캐리비안, 여기에서도 한 5% 정도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한 4% 정도 감소를 했죠. 거기에 비해서 라틴 아메리카, 여기는 별 변화가 없어요.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가 그 지금 아메리카에 이게 뭐죠? 거기가 멕시코 이쪽, 콜롬비아 이쪽 중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중부하고 남미 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유럽하고 중앙아시아는 60%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급격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태죠. 에이즈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용어가 있는데, 에이즈 감염이 있고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에이즈 감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체내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을 에이즈 감염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유자도 있고 양성 판정자도 있고 에이즈 환자, 이 세 사람 다 합쳐서 우리가 에이즈 감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에이즈 환자는 뭐냐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에이즈 환자 진단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들어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입해가지고 면역세포를 갖다가 파괴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에이즈 환자 그 판정 기준에 속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말하죠. 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면역 결핍 상태에 있는 에이즈 감염인, 이것이 우리가 에이즈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면역세포, 그 중에서도 이제 CD4 T셀이죠. CD4 T셀의 수가 정상에서는 500에서 16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200개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에이즈 환자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회감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기회감염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주폐포 자충 그 폐렴이에요. 이것은 곰팡이 일종이에요. 곰팡이 일종인데 폐포에 가서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곰팡이는 사실은 약으로도 거의 잘 안 듣죠. 그래서 이런 폐포에 가서 이런 곰팡이가 피었다. 이 포자충에 의해서 곰팡이가 피었다. 이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제 에이즈 환자일 경우에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에이즈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현황인데요. 신규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2019년도에 신규 환자가 1222명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16명 정도 증가됐죠. 그중에서 남성이 90%고요. 여성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요, 20대, 30대가 거의 대부분이죠. 40대 조금 있고 50대 좀 있는데 60대 이상은 거의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전염 방법이 성관계에 의해서 되고 동성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 전체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 전체 숫자는 우리나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대개 에이즈 신규 환자의 한 20배 정도. 10년 산 다음에 10배인데 이제 치료받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 치면은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환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생각보다는. 그래서 각 도시에도 최소한도 1000명 이상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OECD 국가별로 에이즈 발생 현황을 이렇게 본 것인데요. 에이즈 환자 수고 여기는 신규 발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디냐 하면 미국이죠.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죠.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10만 명당 신규 발생 숫자가 이게 지금 2018년치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계산을 하면은 몇 명이에요? 거의 한 300만 명 1년에 발생한 사람이 한 4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이 비율로는 이렇게 되지만은 인구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10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다음에 멕시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에이즈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죠. 2018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에이즈 감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3,79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2,300만 명. 나머지 1,500만 명 정도는 치료를 안 받고 있죠.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의 대부분이 10년을 못 살죠. 치료를 받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세계 그 에이즈 신규 감염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70만 명입니다. 그리고 1년 내 2018년도에 사망한 사람이 77만 명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70만 명인데 감염 상태에 있는 사람이 3,700만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은 한 거의 2.5배 정도가 되죠. 네, 여기까지 A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으로 해서 면역학에 대한 8번째 강의를 오늘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ersonalized immune care platform. NKCL.